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50부 이순신 거북선을 출격시키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털복숭이 마이크가 다시 돌아와서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얘도 진짜 이것 때문에 저도 되게 좀 난감한데 일단 털복숭이 마이크를 쓰면은 제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저도 이걸 원인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잡음이 여기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지직거리는 게. 그건 도대체 왜 어디서 그렇게 들어가는 건지 지금 원인을 못 찾겠어가지고 당장 좀 해결이 안 되는데 하여간에 요거는 좀 제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종종 마이크를 쓰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마이크를 쓰는 게 낫냐 아니면 안 쓰는 게 낫냐 해봤더니 상당히 이제 압도적인 비율로 그래도 쓰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난감한 게 뭐냐면요.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컴퓨터로 들으시는 분,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컴퓨터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이어폰을 꽂고 듣냐 안 꽂고 듣냐 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또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걸 그냥 PC로 들으시는 분들은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어폰을 꽂고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소리가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잡음 문제도 음량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크게 해서 들으시면은 잡음이 크게 들려요. 근데 음량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폭으로 하시면은 잡음이 또 거의 안 들리고 제 목소리만 그렇게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실험해보고 연구해보는 중인데 아직 좀 이제 마땅한 해결안이 나오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제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투표 결과, 설문조사 결과 마이크를 사용하는 쪽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는 계속 쓰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좀 삽입되는데 그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음량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그런 톤으로만 해주시면은 아마 잡음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고민을 해봤는데 아니 이 제품이 절대 나쁜 제품이 아니고 또 굉장히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특수한 제품은 아니에요. 또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제품을 썼고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약간 좀 이제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골라서 쓴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음질 문제가 불거진다는 거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둘 중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에도 한번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제 방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스튜디오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방이고 또 제 방이 소리가 자꾸 튕겨져 나와가지고 울리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 목소리 문제일 수도 있죠. 제 목소리가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좀 듣기 좋은 목소리예요. 개인적인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온라인 상에서는 이게 녹음하기에 좀 까다로운 목소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 촬영을 할 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때 담당 PD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이제 음향 작업할 때는 좀 이제 까다로운 목소리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기는 좋은데.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장비를 교체하고 뭐 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전문 그런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게 아닌 이상. 하여튼 요 문제는 제가 좀 더 이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때는 1592년 6월 무렵 조선이 육지에서 평양을 실험하고 선조가 의주까지 퇴피를 하는 굴욕을 겪고 있을 무렵 정말 육지에서는 비 온 날에 먼지나게 탈탈 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무렵 바다에서의 상황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비록 이제 조선 수군이 경상 우수영에 있는 거제도 일대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기지를 회복한 거지 막상 이제 수군에게 중요한 함대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상 우수군이 아직 완전히 재건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방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일본 수군 역시 초전에 비록 패전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육군이 지금 쭉쭉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병진을 하기 위해서 서진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언제 다시 일본 수군이 공격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선수군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경상 우수영 해역의 일본 수군을 그곳에서 저지를 한다라는 목표하에 다시 한번 출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뭐 순방치안이죠. 전라도 수역까지 넘어와서 여기서 싸우는 것보다 기왕이면 경상도 수역에서 커트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번 출정에서 고무적인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난번 출정 때 참여하지 않았던 전라 우수영이 확실히 참전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전라도 연합함대가 우선 여수에 직결해가지고 경상도 해역으로 출진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라 우수군이 당도하기 전에 경상 우수사 원균으로부터 급보가 날아오게 됩니다. 일본 수군이 이미 사천 일대까지 진출해서 경상 우수영이 단독으로 막기 힘들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군함들을 다 자침시켰으니까 남아있는 게 몇 척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로 막기가 힘드니까 일단 노량까지 자기는 퇴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량으로 와서 여기서 합류를 하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경상 우수사 원균이 다시 한번 우수영을 포기함으로써 거제도 일대는 방어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순신 입장에서는 좀 급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노량마저 뚫리면 바로 이제 여수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둘러 노량으로 가서 합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순신은 예정된 일정보다 좀 일찍 앞당겨서 5월 29일 날에 전라 좌수영 함대만 이끌고 일단 급하게 1차 출정기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노량으로 가서 원균과 먼저 합류를 한 다음에 전라 우수영의 함대는 그 뒤에 이제 합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조금 변경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제가 출진할 때 있어서 두 가지 고무적인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어쨌든 뭐 전라 우수영이 확실히 합류하기로 약속한 거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때 이순신이 그동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했던 비장의 비밀 병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냐? 다음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이 2차 출진해서 가져간 비장의 병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 다들 아시는 거죠, 그죠? 너무도 유명한 군함이에요. 이순신 하면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은 군함인데 바로 거북선이라는 비장의 병기가 참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거북선에 대해서 이제 선조 수정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신은 전투 정비를 크게 정비하면서 자의로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 제도는 배 위에 판목을 깔아 거북 등처럼 만들고 그 위에는 우리 군사가 겨우 통행할 수 있을 만큼 십자로 좁은 길을 내고 나머지는 모두 칼, 송곳 같은 것을 줄지어 꽂았다. 그리고 앞은 용의 머리를 만들어 입은 대포 구멍으로 활용하였으며 뒤에는 거북의 꼬리를 만들어 꼬리 밑에 총 구멍을 설치하였다. 좌우에도 총 구멍이 각각 6개가 있었으며 군사는 모두 그 밑에 숨어 있도록 하였다. 사면으로 포를 쏠 수 있게 하였고 전후 좌우로 이동하는 것이 나는 것처럼 빨랐다. 싸울 때에는 거적이나 풀로 덮어 송곳과 칼날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는데 적이 뛰어오르면 송곳과 칼에 찔리게 되고 덮쳐 포위하면 화총을 일제히 쏘았다. 그리하여 적선속을 횡행하는데도 아군은 손상을 입지 않은 채 가는 곳마다 바람에 쓸리듯 적선을 격파하니 언제나 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죠. 자, 거북선. 사실 거북선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순신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아니에요. 이미 태종 때부터 사용되었던 군함입니다. 다만 태종 때 사용되었던 거북선이 이순신이 사용한 거북선과 완전히 일치한 형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거북선은 사장되었는데 안 쓰고 있던 걸 이제 다시 부활시킨 게 이순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개량된 형태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거북선의 설계자가 나대용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죠? 이게 사실은 실록에는 없는 얘기고 야사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나대용이 설계자라는 거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대용만 거북선 설계에 참여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나대용은 거북선 설계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한 거지 나대용 혼자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거북선이라는 것은 정리하자면은 태종 때부터 있던 군함이었는데 한동안 사장됐다가 이순신에 의해서 그 휘하에 나대용을 비롯한 휘하에 이제 있는 수많은 기술진에 의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개량 형태로 재부활한 것이 거북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거북선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논란, 거북선의 층수예요. 몇 층짜리냐? 이게 뭐 2층짜리라는 설도 있고 3층짜리라는 설도 있고 뭐 중간적인 입장인 2.5층짜리 설도 있어요. 하여튼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결정이 나진 않았어요. 또 이런 설들이 지금 현재 팽팽하게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논쟁이 뭐냐면은 거북선이 철갑선이냐라는 또 논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거북선이 철갑선이라는 논쟁은 사실은 주류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또 일본 측 기록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일본 측 기록에서도 거북선은 철갑선이다 이렇게 또 명확하게 서술이 돼 있다기보다는 약간 좀 뉘앙스가 철갑선이라는 인식이 들게끔 좀 묘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철갑선인 건지 아니면 그냥 보철을 좀 덧댄 수준인 건지, 그게 아니면은 원래 철갑선이 아니라 그 거북선 등판에다가 오칠을 했는데 그 멀리서 봤을 때 철갑으로 오해를 한 건지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거북선이 논쟁이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거북선은 고종 시기까지 운영을 했던 군함이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조선 수군이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논란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거북선이 그때 원래 이제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원형이 보존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설들이 그냥 계속 추측이 난무할 뿐이지 명확하게 뭐라고 지금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이 설을 제시하면 또 저런 반론이 나오고 저 설을 제시하면 저런 또 반론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란들이 있다. 이 논란만 가지고서도 그냥 몇 편의 이야기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논란이 있다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북선의 기본적인 골격은 사실 판옥선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거북선이 철갑선이냐는 논쟁이 요것 때문에 또 이제 걸리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거북선이라는 게 판옥선에다가 지붕 하나 얹은 거거든요. 그럼 거북선이 철갑선이면은 판옥선도 철갑선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설마 그 조선 수군이 다 철갑선이었겠냐고. 그게 그때 당시 철광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기본적인 골격은 판옥선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붕을 덮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이 둘러싸인 장갑선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일본 수군의 주요 전술은 빠른 속도로 적의 군함에 접근해서 올라타가지고 백병전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북선이 배 위에 지붕을 덮고 또 그 위에다가 쇠못으로 빼곡히 박았기 때문에 일본군을 상대로는 굉장히 특화된 그런 군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 위에다가 송곳을 바꿔서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은 십자로 조그맣게 길을 놨다고 했죠. 왜냐면은 아군이 올라가서 뭐 이제 유지 보수를 하거나 그래야 될 일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거기를 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십자로 길을 냈죠. 그러나 전시에 움직이는 배 위에서 그 길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는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북선 그 지붕에다가 오칠을 했다고 하는데, 오칠을 한 이유는 오칠을 하면은 일단 화형 공격에 조금 더 견딜 수 있대요. 물론 안 타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그렇게 방화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냥 나무를 놓는 거에 비해서 화형 공격에 그나마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송곳을 박아놓고 또 그 위에다가 이제 물을 적신 거적을 갖다 덮어 씌우면은 역시 또 이제 화형 공격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장을 함으로써 적의 병력이 이 위에 올라타도록 또 유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쇠못을 박아놨으니까 와서 찔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런 기능도 갖고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거북선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지붕이 덮여있고 거기에 또 쇠못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적의 상륙을 사실상 차단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북선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북선의 전면에는 용머리 형태의 장식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에 쓰는 거냐. 사실 이 용머리의 기능이 무엇인지는 이것도 설이 분분해요. 충각이었다는 설, 그 다음에 또 화포를 장착해서 썼던 선수포였다는 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연막 같은 걸 갖다 쓰는 그런 화학전인을 염두에 뒀던 용도였다는 설, 여러 가지 설들이 엇갈리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물론 이제 조선공학자가 아니라 가지고 조선공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역사가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는 장식용 플러스 적에게 위용을 뽐내는 그런 용도로 썼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의외로 이게 단순한 용도였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옛날 전쟁도 그렇고 지금 전쟁도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겉멋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멋있어 보이는 거, 좀 더 이제 무시무시해 보이는 게 전쟁 무기로서 더 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게 현대전보다도 옛날 전쟁으로 갈수록 이런 외양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용머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적에게 위용을 자랑하는 용도로 쓰였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용머리에 포문을 달아서 위협 사격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연기를 내뿜어가지고 연막과 차장의 기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보조적인 기능이었던 것 같고, 아마 이제 주요 효과는 용머리 같은 것을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적에게 공포심을 주는 용도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거북선에는 상당한 수준의 또 화포를 장착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판옥선이 토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화포를 탑재를 해서 화력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물론 거북선이 장갑형 돌격선인 만큼 화력만으로 승부를 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 점에서는 판옥선하고 좀 달랐을 거예요. 아마도 거북선의 화포는 일본 전함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혹시라도 포위를 당했을 경우에 돌파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겠죠. 자, 이처럼 거북선은 튼튼한 방어력을 바탕으로 적 함대의 전열을 돌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일본군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해상 요새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거북선이 이순신 함대의 주력함이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지금 조선수군의 주력 군함은 판옥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선은 이순신이 나름 비장의 병기로 이제 가지고 나온 거고, 그 숫자도 몇 대 안 됐어요. 한 3대 정도밖에 보유를 안 했었고, 그나마도 이게 나중에 얘기지만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한 다음에 명량 해전까지 거북선은 복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거북선은 운영하는데, 제작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하는데도 유지비가 꽤 들어가는 그런 군함이고, 그래서 이거를 주력 군함으로 쓰지는 못했을 것이고, 판옥선이 어디까지나 주력 군함으로 쓰이되 거북선이 나름의 이제 비장의 병기로 쓰였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이 2차 출정에는 거북선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경상도 수역으로 나가게 되는데, 과연 이순신이 어떤 활약을 보이게 될 것인가, 사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출정을 하게 된 이순신, 준비를 마친 대로 거북선을 포함한 약 23척의 전함을 이끌고 노량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3척의 전함은 판옥선을 말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중속 군함까지 합치면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몇십 척에 해당하는 그런 함대의 위용을 자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노량으로 향해서 경상 우수군의 전함 3척과 합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원균이 밉상이긴 한데, 원균이 경상 우수형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군함이 쭉쭉 뽑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차 때 가지고 있었던 군함에서 크게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순신과 원균이 일단 노량에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원균한테 어디 있냐 일본 애들. 그랬더니 원균이 지금 현재 일본 수군이 사천에 정박하고 있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연합함대가 사천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가다가 이제 조선의 연합함대가 적선 한 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정찰을 나온 그런 군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군 군함 한 척을 추격을 해가지고 전소를 시키면서 사천 앞바다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한 척을 잡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일본 수군이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조선 수군이 사실상 와해돼가지고
자기들은 막을 그런 함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옥포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해전 때 한번 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아,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조선수군이 어딘가에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좀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척후선들을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슬슬 이제 일본 수군들도 각 잡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순신은 항상 그랬듯이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 사천 일대에 척후선을 보내가지고 탐지를 하는데, 이때 당시 사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수군의 전함은 이게 좀 기록마다 차이가 있는데 12척이라는 얘기도 있고 13척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난중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13척이라고 할게요. 자, 13척이 정박을 하고 있었고, 일본 수군은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서 조선의 연합함대하고 맞붙는 거는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자신들의 군함을 일종의 바리케이트로 삼아가지고 육지로 올라가서 그쪽에다 이제 대응을 깔고서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때마침 사천 앞바다는 간조기, 그러니까 썰물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라 가지고 이 판옥성 같은 그런 대형 군함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고민을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니 이거는 좀 불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러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처럼 퇴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일본 수군을 바다 쪽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바다에서 격퇴를 하겠다라는 계획이죠. 자, 그래서 조선의 연합함대가 배를 돌려 후퇴를 하자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이 자신들의 기세에 눌려서 도주하는 것으로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일본 수군 애들이 좀 정신을 들차리긴 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러면서 유인 작전에 낚여가지고 이제 거꾸로 일본 수군이 바다 한복판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그죠? 육지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장면 아니에요, 그죠? 일본군이 한번 좀 유인 작전 펼치면은 조선 육군이 얼씨구나하고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쌈싸 먹히고 다 그냥 작살나고 그런 일이 육지에서 계속 일어났는데 바다에서 지금 거꾸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순신이 딱 유인을 해내니까 일본 수군들이 좋다구나 하고서 막 우르르 이제 낚여가지고 따라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수군이 자신들의 기세에 눌려서 도주하는 것을 오판하고서 일본 수군이 후퇴하는 조선 수군의 후미를 공격하기 위해서 함선들을 풀어가지고 추격을 해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때 썰물 때니까 그거 타고서 바로 그냥 추격해서 나가면은 얼마나 신나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순신의 함대는 충분히 바다 한복판까지 적선들을 유인한 후에 다시 배를 돌려서 대형을 갖추게 됩니다. 조선 수군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진짜 무질서하게 추격해오던 일본 수군은 당황하여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게 되죠. 근데 육지에서도 이렇게 병력들이 무질서하게 추격하다가 다시 대형을 구축하려면은 굉장히 이거 어렵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오죽하겠냐고요, 이 군함들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 수군은 당황해가지고 대형을 갖춰야 되는데 그건 좀 잘 안 되고 있고 어버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순신은 일본 수군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비장의 무기인 거북선을 출격시켜서 적선들을 분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본 이런 거북선 같은 장갑 군함을 본 일본 수군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에 빠져가지고 멘탈 붕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당시 이제 전함과 관련된 사료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29일에 순신과 원균이 재차 노량에서 회합하여 적선 100척을 만나 불살라 버렸는데 조금 후에 보니 바닷가 한 산에 외적 100여 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고 그 아래로는 전선 12척이 벼랑을 따라 쭉 정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노량에서 만나가지고 사천으로 가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 측에서 척후로 내보낸 걸로 추정되는 적선 한 척을 격침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천 포구에 가봤더니 당시 일본군이 육지에 이제 상륙해서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 바리케이트처럼 군함들을 쭉 세워놨다라고 하는 거죠. 선조실록에는 이게 12척이라고 되어 있지만 난중일기에는 13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난중일기의 이제 기록을 따라서 13척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치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일찍 들어온 조수가 벌써 빠져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썰물식이라는 거죠. 바닷물이 얕아져서 큰 배는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군 같은 경우는 주력 군함이 대형 군함인 판옥선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었죠. 순신이 우리가 거짓 퇴각하면 외적들이 반드시 배를 타고 우리를 추격할 것이니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유인하여 큰 군함으로 합동하여 공격하면 승진하지 못할 리가 없다 하고서 배를 돌렸다. 1리를 가기도 전에 외적들이 과연 배를 타고서 추격해왔다. 그냥 신나게 나온 거죠. 아군은 거북선으로 돌진하여 적당한 시점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조선수군은 전투태세를 갖추고서 거북선을 먼저 내보낸 거예요. 돌진하여 먼저 크고 작은 총통들을 쏘아대어 외적의 배를 모조리 불살라버리니 나머지 외적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봤을 때 아마 이제 일본 수군도 둘로 나눈 것 같아요. 육지에 남아있었던 애들, 함선 타고서 나왔던 애들, 그래서 함선 타고서 추격했던 애들이 이렇게 박살나는 거 보고서 육지에 있던 애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수군은 이순신의 유인작전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괴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날 것인가?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순신의 유인작전에 제대로 걸려든 일본 수군들은 거북선의 돌파력과 판옥선의 한포 사격에 밀려 다시 사천포구까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수군이 후퇴하기 시작하는 무렵 시의적절하게도 바다가 이제 간조기가 끝나고 다시 만조기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에 조선의 연합함대는 밀물을 타고 그대로 사천포구로 진입해서 일본 수군을 밀어붙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조선의 연합함대의 파상 공세로 인해서 수세에 몰린 일본 수군은 결국 군함들을 버리고 육지로 패주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수군의 군함들은 모조리 격침되었으며 미처 육지에 상륙하지 못한 병력들은 전부 수몰되는 운명을 맞이했겠죠. 가까스로 육지로 피난한 일본 수군은 육로를 통해서 이제 도주를 하게 되는데 관련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들은 이미 무트로 올라가서 산봉우리 위에 진을 치고 배는 산봉우리 밑에 줄지어 매놓았는데 항전하는 태세가 재빠르고 견고했다. 나는 장수들을 독려하여 일제히 달려들어 화살을 비 퍼붓듯이 쏘고 각종 총통을 바람과 우레같이 어지러이 쏘아대니 적들은 무서워서 물러났다. 화살에 맞은 자가 몇백 명인지 알 수 없고 외적의 머리도 많이 베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여튼 일본 애들이 이게 전국시대의 오랜 전쟁으로 단련되어 있다 보니까 퇴각하는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퇴각하는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저항을 보여줬다는 거죠. 일본 수군은 육지에 상륙한 후 빠르게 전투대응을 구축하면서 퇴각하는 틈틈이 견제 사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순신과 나대용을 비롯한 몇몇 병사들이 일본군의 조총 사격에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이하 내용을 보시면요. 군관 나대용이 탄환에 맞았고 나도 왼쪽 어깨 위에 탄환을 맞아 등을 관통하였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활군과 격군 중에서도 탄환을 맞은 사람이 많았다. 적선 13척을 불태우고 물러나왔다 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군이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일본군의 저항이 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1차 때하고는 다르게 약간의 피해가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최고 지휘관이었던 이순신이 어깨에 부상을 입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2차 출정의 첫 전투를 순조롭게 시작한 이순신은 모자랑포로 이동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전투와 항해로 지친 병사들에게 휴식을 줘야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순신 본인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일단 치료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게다가 아직 전라 우수영의 함대가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올 시간을 좀 이제 기다려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일단 하루를 더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순신은 모자랑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소탕작전을 개시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출정의 첫 번째 전투인 사천해전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2차 출정의 해전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순신이 정말 과감하게 일본 수군들을 계속해서 연전연파를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순신이
2차 회전에서 어떤 화력을 또 보여주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